들으신 것처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부터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었는데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호김 전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여당과 야당 모두 서울 강서구에서 출정식을 열었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진경!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려먹으려면 이게 채널이 통해야 될 거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복권까지 싹 시켰겠습니까? 맞죠? 각 당이 서로 살자고 친윤 후보 내리꽂고 친명 후보 내리꽂고 그런 선거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 출정식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님 일단 뭐 국민의힘 메시지를 보니까 김태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특별 사면을 했고 복귀시켰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뭐 전국에 230여 개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서구청장 선거이 아마 전국에 생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정치적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치러진다는 이 선거. 예. 거의 마지막 선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 여론조사로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지도가 나오지만 이 선거라는 건 직접 이제 유권자가 찍는 거기 때문에 직접 민심의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일단 투표율이 낮습니다. 네. 낮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그럼 전체 민심인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민주당의 굉장히 아성입니다. 네. 여기 지금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전부 다 민주당이 다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예. 서울 지역에 오세훈 바람이 불면서 사실은 강서구가 처음으로 김태우 구청장을 그때 당선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서 이뤘다가 사면 복권이 되면서 다시 출마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이제 이쪽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임. 왜냐하면 이거는 윤 대통령이 사면을 했고 출마를 했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어떤 직접 신임을 받는 이제 후보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각이 되면서 좀 이 기세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리인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 선거가 아무래도 이 야당 표를 얼마나 또 갈라먹느냐. 예. 지금 보면 야당이 많이 출마를 했어요. 보면 지금 진보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표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충청권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여당에서는 지금 정우택 그다음에 정진석 이런 걸 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조직 싸움이라고 봅니다. 조직 싸움. 이게 어떤 말씀하신 바람보다는 조직 싸움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 기세까지 지금 굉장히 좀 오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총선 승리까지 이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그럼 가장 큰 변수 민주당에는 뭘까요? 당장 뭐 27일 날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초 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전초전이다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네. 양당이 이제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영장 기각 문제가 큰 요소가 될 것이고 예. 다시 말하면 기초 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의 변수가 상당히 작동될 것 같아요. 예. 그게 하나고 지금 말씀처럼 투표율이 낮을 거예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으면은 뭐 글쎄 그것도 공식은 아닙니다만 예. 여당이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투표율이 높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야당이 유리할 테지만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중앙정치 변수가 얼마나 여기에 작동되냐가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후보들의 인지도인데 예. 네. 물론 진경 후보도 이제 금방 알려지겠죠. 그러나 김태우 후보는 워낙 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 정권 때부터. 지난 정권 때 조국 수석 이제 휘하에서 감찰반으로서 뭘 폭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선거가 투표율이 낮거나 이러면 인지도가 굉장히 크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는 또 여당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지금 이쪽이 워낙 선거 환경이 국민의힘에 좀 불리해요. 예. 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또 하나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요. 마곡지구나 이런 쪽은 조금 더 분위기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하고 또 다르다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부터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데 또 하나가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윤 후보가 졌어 이재명 후보한테 이 지역에서는. 네. 그만큼 선거 환경이 안 좋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영장도 기각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한데 이게 예측대로 하면 다 틀려요. 지난번에 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거의 부결록이나 그렇게 아니, 예측들을 예.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예측 많이 한 대로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만큼 선거에서 지는 쪽, 네. 이 지는 쪽은 당장 지도부 책임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예. 이재명 지도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대로 이재명 체제가 유지하는 거니까는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이 보궐선거는 얼마만큼 자당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견인하느냐, 새해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조직표를 얼마만큼 그 투표소로 중간층보다는 거기에 상당히 집중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총선이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반년이 남았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요번에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요. 그다음에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많은 평론가들 중에 그걸 예측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예. 마치 또 생물처럼. 가결 기각 조합을 예측한 분들이 많지 않다. 예, 맞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이 성패와 상관없이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것이 소위 이제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만에 하나 어느 당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배한 당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하면서 뭔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내년 총선에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서구 주민들이 고민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아까 그 마곡 얘기도 하셨지만 현안이 있는데 강서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는 그리고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쪽과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요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양당 간의 결정이 날 것 예. 같습니다. 뭐 지는 쪽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질 경우에는 왠지 책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 이 김태우 후보를 낸 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뭐 지금 그 체제는 맞지만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예. 제일 처음에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바뀐 것이거든요. 뭐 의중이야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대표의 의중이 통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어찌보면 사면을 뭐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도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신임이 높으시면 대통령의 신임이 높으니까 사면해주고 또 나오게 된 거 아니야. 다 드러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굳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 강서구 선거는 강서구가 지금 57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서울 인구가 950만 정도로 따져봤을 때는 한 7, 8%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뭐 보수, 진보, 중도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어떤 기류가 나오고는 있어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이렇게 미칠 것이다. 보시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를 들어서 강북 선거구 기존의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인 지역 예.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지난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진 부분 그런 선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강북은 참고로 용산 빼고는 다 민주당 네, 지역구예요. 맞습니다. 근데 표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득표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거구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저는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아마 내년 총선까지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전 의미 있게 봅니다. 예, 의원님. 이 강서구가 조금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민간 항공기 이카오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서 개발이 굉장히 제한이 됐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뉴욕을 방문하면서 이카오 위원장하고 면담을 해서 이 고도 제한을 이제 완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이게 아마 2025년도에 뭐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강서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곡지구가 이제 거기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이 김포공항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억제를 받았던 고도 제한 문제가 만약에 풀릴 경우에 이러한 면도 또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지나가면서 이 지역적 민원 이런 것들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도 좀 알아보죠. 이 정의당 권순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좀 군소 정당 후보들까지 있어요. 모두 지금 7명의 후보가 레이스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가 각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총선 전초전으로 이제 몸풀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양당 체제가 이제 굳혀져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여기에 실망한 중도층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당의 존폐를 어떤 걱정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또 진보당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예. 아시겠지만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주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권 내부의 소수 정당끼리 어떤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예. 아마 이제 모르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양당에 대한 실망하는 어떤 세력들이 새로운 어떤 제3당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 사실 지금 뭐 꿈틀거리는 정당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금태섭, 그다음에 뭐 양양자라든지 또 뭐 조국신당이라든지 등등이 있는 아직까지 이제 이번에 후보는 내지 않았지만 어쨌건 이런 소수 정당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인지 예. 그걸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좀 넣어보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뭐 오늘부터 6일 동안 연휴고 또 한글날이 끼어 있는 토일 월도 연휴인 만큼 이렇게 길게 잡혀 있는 연휴 기간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영장이 기각된 뒤 정치권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심화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또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권 구속, 육권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법치 몰라 정의가 사법부는 각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뭐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한숨을 돌린 뒤에 바로 공세에 나섰죠. 이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까지 요구를 했는데 야당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재판은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기각되었고 또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판사가 고민한 흔적이 있고요. 또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안 했다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정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이거 당연히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지금 그 검찰에서도 팽배하고 또 율사들도 상당히 고개를 갸웃하는 이 상황인데 예.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슈가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마치 또 구속영장 기각이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모든 걸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듯이 지금 계속 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세를 벌이면서 윤 대통령 사과와 그다음에 평소에 눈에 가시 같았고 또 설전을 벌일 때 별로 이길 수가 없었던 한동훈 장관이 예. 이제 대상이 되면서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사실 민주당이 향후에 비명계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취할까? 특히 친명계들 중에 굉장히 극성 친명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소위 개딸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에 이런 현상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예.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은 적이 없었는데 과연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좀 그 교정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거대 야당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어떤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 예상했던 대로 행동을 할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예. 있는데 야당의 주장을 보면은 차기에 요번에 이렇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해갖고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마치 또 그 파퓰리즘의 극단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정당을 비판했는데 딱 민주당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은 마치도 1인 중심으로 해갖고 막 몰아붙이고 마녀 사냥하고 예. 마치도 그 방송에서 이 말은 쓰지 말라 하는데 누군가가 완장을 둘러서 아주 그 무섭게 예. 마치도 저는 사실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과거의 그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 같은 좀 예. 극한 표현이긴 예. 하지만 예. 두렵기까지 하는 관전자가 볼 때도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기 위한 하나의 첫 출발점 아닌가? 그래서 참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었고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마치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들과 비슷한 일들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해주셨는데 좀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가결 이후에 예. 구속영장 청구 심사까지 기각까지의 어떤 갈등 과정은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당원들은 화가 나실 수 있죠. 특히나 그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몸을 회복하고 돌아오면은 일단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어떤 그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당원들, 특히 저는 당원들은 어떤 얘기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원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제가 좀 실망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떤 봉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명계 가결파라고 하죠. 가결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낸다면 당내에 이러한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통합의 메시지를 내겠지만은 대표의 뜻과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요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에도 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체포한 가결 의원들을 좀 징계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외상값은 계산해야 될 것이다. 이게 어제 오전에 나온 발언이고 시점을 명시하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동안에 뭐 가결표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외상으로 표현을 했고 언젠가는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치하는 분 맞습니까?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예. 우리 정치가 현실 정치라는 게 권력 투쟁이 하나의 동력이긴 해요. 네. 어느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정치는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좀 남을 껴안는 포용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에요. 근데 저분은 지금 민주당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주 최측근으로 꼽히는 분인데 저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저렇게 보복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 외상값 갖겠다는 게 보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가결표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인사에 관련된 건데. 그렇죠.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됐으면 자신들이 바라던 바 아닙니까? 그러면 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죠. 나중에 어찌 되더라도. 그러나 당장 기각이 27일 날 이제 새벽에 됐잖아요. 오늘 예. 28일인데 하루 좀 넘어가지고 저런 메시지를 낸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라는 게 말이죠. 제가 너무 거창하게 인생사 좀 거론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보복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복을 하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양대 진영 정치가 더 극단화된 게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적폐수사가 원인이라고 봐요. 예.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밝혀내야죠. 예. 적폐수사가 너무 심했고 또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가 그 수사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한 것들 양극단화된 정치에 저런 분들이 자꾸 저렇게 발언을 하면은 이 증폭
이 극단화된 정치 더 증폭시키잖아요. 예. 그건 정치가 아닌 거, 좀 반정치적인 거예요. 저 말이 틀리다 맞다의 전이 아니라 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제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반정치적인 메시지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비명계 숙청 작업에 대한 관측, 뭐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가 또 코앞이다 보니까 이 시점을 두고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원래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뭔가 본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혁신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닫았다. 오히려 예. 사실은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는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이 사법 리스크라는 그 방탄이라는 그 둘레 이거를 떨쳐내고 민주당이 새로운 어떤 이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기각으로 인해 저는 다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 지금 그게 바로 정청래 최고의 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결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본인들이 무기명을 찍었는데 그걸 누가 가려내겠어요? 예. 그럼 뭐냐면 너 가결이야. 이게 옛날 메카시나 그다음에 홍위병처럼 예. 당신은 그렇게 했어라고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중앙의 무대가 아니라 실제 지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구에서 우리 현역 의원은 가결표 찍었대라고 해서 그 도전자들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낙인을 찍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이 그 세를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이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쪽 세력들이 몰아치기를 할 경우에 반사 이 반대 이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이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 그러면 이런 당의 원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 세력이 과연 이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비명계도 지금 보면 그냥 앉아주거나 서서주거나 똑같다 생각하면 뭘 하겠습니까? 뭔가 본인들이 살 수 있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이 실제 반발 세력을 키워서 민주당의 어떤 분당이라든지 분열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동력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 동력을 지금 이 친명계 지도부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아니 당의 이름이 민중당도 아니고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설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추스르고 나와서 설득을 해도 그 말이 잘 먹힐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팬덤 정치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도 그렇고 BTS 팬들을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가 좀 더 돋보이고 그 다음에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고 그러는데, 정치인의 팬들이라면, 그리고 그 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면 그건 리더십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환호를 하고 마치 또 다 승리한 것처럼 승전보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금 것이죠. 두 분 말씀하시는 게 팬덤 정치 또 낙인 찍기가 되레 반발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여의도 일각에서는요, 반란표만 모아도 지금 교섭단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분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대표가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비명계를 포용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포용하는 모습은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준다. 그리고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가결파들이 어떤 구심점 되는 인물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구심점이 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인물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람만 그룹이 나온다 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특히나 어떤 분당을 해서 당을 만든다는 것은 물적, 인적 자원이 모두 다 갖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장 이러한 분당 가능성이 있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당에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그 금태섭 케이스가 지금 가장 그 모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당내 경선 탈락을 하게 되면 아예 선거를 무소속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걸 가장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 측, 친명 측에서는 오히려 친명을 얻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를 얻고 나가는 후보들은 오히려 그러한 케이스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그냥 있으면 경선 탈락하면서 아예 선거 자체를 못 나가게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까지는 저는 별 움직임은 없겠지만은 예. 내년 초 특히나 설 명절을 앞두고 예. 우리가 그때는 아마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역 친명계 의원들 말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는다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말하자면 있습니까? 이제 상당히 그 이제 회유와 뭐 채찍과 당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정치에서 말이죠. 그렇죠. 정치하고 언론적인 얘기인데 뭐 회유라기보다도 외형적으로는 비명계 의원들을 포용하면서 그리고 사실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요. 지금 예. 네. 바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각된 마당이니까. 사실 기각이라는 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정치화돼 왔단 말이에요. 이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라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 건데 네. 그 상황이라면 비명계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발언을 세게 하고 비명에서 친명으로 전환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을 함으로써 다시 친명계에 포섭되기 위한 예.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의원들. 아, 그렇게 갈 수도 왜냐면 있군요. 분당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예. 된다면은 비명계 의원들도 살아야 될 거예요.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발언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예. 그럼 진영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분당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결국 나는 팽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아닌 말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네.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분당이라는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은 지금 당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너무 반정치라고 내가 말을 심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뭐 좀 뭐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 예, 뭐 수정 말씀을 수정을 해주시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청래 최고 같은 분들이 그런 의원들이 좀 말을 같이 껴안고 우리 정치를 제법 야당답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면은 예.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좋은데 제가 예. 그래서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분당을 하기에는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포용을 해 나갈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 대표 영장 심사 당시 나왔던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최후 진술로 이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목이 메인 채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런 발언들 이현종 의원님 네. 실제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지만은 기각이냐 구속이냐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제가 인정되면 50년은 살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것만 좀 제발 해달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판사에게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명분들 또 거기다가 제1야당 대표가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판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결정문을 보면 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지금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보면 누구나 봐도 이게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현실과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일수록 증거인멸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유창훈 부장판은 정반대로 봤단 말이에요. 정당 대표들끼리 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판례나 이런 거와 전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큰 영향을 미쳤기는 없고 저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이게 기각적으로 마음이 쏠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장 심사는요. 예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딱 두 줄이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사건이 중대하다. 예. 그래서 영장 발부한다. 딱 두 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800자나 넘는 글을 한 것은 자신의 논리를 뭔가 설명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그 내에 보면 서로 충돌하는 논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이 인멸이 그동안 해왔는 했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또 정당 대표가 증거인멸 할 수 없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거는 결국은
본인의 논리가 꼬여버렸다. 예. 결국은 기각적으로 너무 이게 과도하게 어떤 바이어스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판결문 자체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는 저는 결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 기각으로 마음을 굳혀놓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맞지 않는 논리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주셨는데 설 변호사님 또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 주장 보세요? 저는 엄격하게 판단을 했다. 오히려? 판사가. 예. 왜냐하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돼요. 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을 내놓고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래 판사님들 중에 결론 내놓고 거기에 논리를 맞추기도 해요. 예.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론을 했는데 그러면 나의 결론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이유분에. 물론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어떤 그 관심이 다 주목됐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재판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두 줄만 내서 간단하게 내면 오히려 오해가 더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왜 기각인지에 대한 왜 설명을 기각인지에 대한 설명을 저는 소상하게 해줬다 봅니다. 상당히 저는 읽으면서 몇 번을 읽어봤지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 예. 판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창훈 부장판사의 어떤 결정문에 대해서는 별로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직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 것은 직접 증거, 직접 개입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신을 구속하고 특히나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을 하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직접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직접 개입에 대해서 검찰은 또 완전히 또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21명이나 구속되어 있고 또 직접 증거라고 말하지만 이 죄의 내용이 뭐냐면은 혐의의 내용이 인허가 비리 아니면 뇌물 관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말이죠. 그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뭘 잘못하면 연대 책임지는 그게 왜냐하면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그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허가 비리라든지 또는 제3자 뇌물과 관련해갖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자기 손에는 하나도 피를 묻히지 않고 다 그런 식으로 오더를 내려가지고선 하고 나중에 보면 정황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정황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그런데 물적으로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치권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당 대표기 때문에 소위 지금 현재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네네. 오히려 정당 대표기 때문에 아주 그 사법적 방탄을 입은 거고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그냥 해소가 되고 오히려 이재명은 그대로 존재하는 예. 그런 묘한 정국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를 곱씹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자, 이게 지금 예.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고검장 출신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광주 출마를 지금 준비하는 분입니다. 법무법인 광산이라고 지금 광주시의 광산 쪽에 출마하려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변호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음 내년 총선 때 이분을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게 된다. 예. 자,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세상에 뇌물 사건이나 권력인 사건은 직접 증거 없는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보고 그 하는 정도에 봐서 내가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재벌 회장들 자기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법원에서 보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묵시적 청탁 때문에 구속됐어요. 아니 대통령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법리에서는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라는 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만약에 이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의 논리로 따지면 네. 아마 재벌 총수나 권력자나 대통령 이런 분들은 처벌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직접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 당 대표 제1야당 더군다나 168석 가지고 있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이게 그냥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면 딱 보고 잘하는 사람 나중에 공천시켜주고 이런 거면 이건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뭐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여튼 이 영장 전담 판사의 이 논리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기각을 예상했던 이유가 예.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이 제3자 뇌물하고 배임죄잖아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특정 경제범죄처벌법 예. 두 개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제가 알기에는 제3자 뇌물과 배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가서 이 유창훈 판사라는 분이 이게 나중에 법원에 가서 최종 심까지 가서 시간이 꽤 걸리겠죠. 예. 법원까지 간다면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면은 이 영장 발부한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예. 단순히 그래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아,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가 이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검찰이 얘기했잖아요. 예. 네. 증거가 차고 넘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거죠. 아주 단순 논리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다. 저는 예.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되고 난 다음에 전국이 지금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 말씀처럼 이상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각이 되면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죠. 당대표가 일단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네. 그럼 친명과 비명도 다시 화합하고 제1야당으로 돌아가고 국민의힘도 자꾸만 법원 판단 뭐라고 그러지 말고 똑같아요. 그럼 예. 서로 완전히 아전인수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 왔죠, 그거야. 그래서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게 더 심하게 당내 갈등은 민주당 내 다 갈등 더 심해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이 갈등도 지금 게다가 강서구 추나 선거 있구만. 예.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그럼 뭐 인사청문회 당연히 민주당이 부적격 낼 것이고 대통령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대로 가니까 기각이 되면 난 정치가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안 나아지고 있다는 아니다. 게 예. 되게 아쉽다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일단 검찰의 향후 스텝도 좀 궁금한데 당장은 보강 수사에 지금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이후에 그러면 이 대표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약간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위증교사 부분을 분리해서 지금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그 백현동과 쌍방울 수사는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예.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것을 원칙대로 하면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올 연말까지의 어떤 뭐 영장 재청구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재청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네. 우리가 지금 한 10일 사이에 뭐 영장 뭐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예. 이 엄청난 그 시련 고난의 시간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분리해서 기소를 하지 예.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재청구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장을 청구하든 하지 않든 이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이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향후 여러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이런 내용을 헌법에 직접 반영을 한 건데 이 의미가 상당히 있죠, 의원님. 네. 사실은 뭐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게 2010년대거든요. 201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놀랄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러한 그 과정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포용을 하든 간에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그 일정과 계획과 역량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 그리고 특히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북한 사회주의 헌법 197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번 10번째 개정을 통해서 핵무력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넣은 건데 이에 대해서 정부도 바로 입장을 내면서 맞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우리로서는 이제 압도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예.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물론 북한의 어떤 이 핵 정책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이 본인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를 고도화한다. 고도화한다는 게 뭐냐면 소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 이런 예.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찰위성 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쪽하고 협력하겠다. 그러면 고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급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만간 아마 푸틴이 곧 아마 답방을 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화로 해서 예.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경우에 지금 좀 전에 헌법에서 제시했던 네. 핵무기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과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러니까 아마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우리도 이제는 핵을 가져야 된다. 또 우리가 이런 이 한미일의 어떤 이 연대를 더 공고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걸맞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 헌법에 단지 넣은 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러 간의 어떤 가까워지는 측면들 이것도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제 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런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보도된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과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핵 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북한이 내놓는 메시지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뭐 강대강 대치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국내 정치도 강대강이고 예.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도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네. 정말 우려스러워요.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 남한은 안 다치나요? 제가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100% 예. 맞죠. 맞는데 한미일이 이제 점점 결합하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이제 점점 그 응집도 세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이해가 맞아요.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예. 북한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뭐 한반도 상황이 어찌 되든 말든 핵 제공하겠다 이런 거예요. 핵 기술을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협력을 그리고 한미 간의 안보동맹이 좋습니다.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떤 형태동안에 관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저는 이게 대단히 위험하게 보인다고요. 위험해 보인다. 예. 네,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심리전은 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대북 심리전을 제기하면은 결국은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게 필요한 일일까요? 근데 대북 심리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 효과는 목함질의 도발 등에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에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이 남북 사이의 강대강 대치의 이제 연속 선상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예. 대북 심리전 뭐 사실 이 국내에서 우리 국방부가 했다가 안 했다가 반복을 해왔어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 뭐라고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예. 심리전이 하나의 정책 대상이 됐는데요. 왜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디커플링, 디리스킹 얘기하는데 정말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와 디커플링을 하면서 디리스킹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실제로 이제 대북 심리전 그러면은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막 확성기에다 대고 뭐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식의 방송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심리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90년대 이후에 해왔던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통신을 활용해서 아주 잔잔하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알려주는 방송이었습니다. 뭐 뉴스나 대중가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틀어주는 근데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 소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보 정권 내지는 좌편향 정부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북한 권력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이 핵 보유뿐만 아니라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면 예. 우리는 억지라든지 방어와 함께 이러한 그 심리전을 재개해가지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라는 거를 알려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한다 그러면은 마치 또 북한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도 21세기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리고 북한의 예. 인민, 북한의 체제를 좀 분리해가지고 전략을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정교한 그러한 그 정책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북 심리전 사실 전광판이 있고 뭐 확성기 등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사실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전 지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예. 심리전이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 심리전이 재개되다 보면요. 이게 자체 논리에 의해서 자극전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북한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예. 확성기가 됐건 무엇이든 어떤 도구가 됐건 간에 심리전을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전 상당히 남북 관계에 상당히 큰 또 위협이 될 수 예.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실제 대북 심리전을 어떻게 재개를 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패널분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